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뿌리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자, 돈을 뿌려야 되는데 사실 돈을 뿌리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뿌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돈이 없는데 미리 뿌려야 되니까 뭐 채권도 발행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장기적으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을 올리면 되는데 부동산을 올리면 욕을 먹어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주식은 올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주식 올리면 이제 잘했다고 칭찬도 받고 세금도 잘 걷어지고 그러니까 나쁠 게 하나도 없죠. 부동산 투자자이시죠. 망고쌤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공급도 안 되고, 예를 들어 세금으로도 그 뭐 잡히지가 않는다. 네. 뭐 임대료만 올라간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간다면 결국에는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이 가는 것 자체를 다른 곳으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논리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코스피 5천을 보내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금융자산에 투자 안 하고 부동산만 80% 갖고 있으니 이쪽에서 조금 돈 빼가지고 주식으로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네. 뭐 삐그덕삐그덕하지만 네. 만약에 코스피 5천이 됐다라고 네. 가정하면 이걸로 돈 버는 분들도 꽤 많을 거란 말이죠. 많죠. 예. 그럼 이런 분들은 그러면 정말 금융자산을 계속 가지고 계실 건지 이거 팔아서 또 부동산으로 오는 거 아닌지 이런 네. 거에 대한 또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코스피 5천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5천이 된다고 하려면은 5천이 되려면 이제 아무래도 돈이 그쪽으로 좀 많이 몰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부동산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단기적으로 네.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뭐 빠지진 않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뭘 할까요? 부동산은 되게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뭐 10년 쭉 8년 쭉 오르다가 한 20-30% 빠지고 또 다시 8년 쭉 오르고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올라가는 건 좋은데 내려올 네. 때도 바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많이 버신 분들 중에 부동산으로 잘 갈아타신 분들은 괜찮은데 아니신 분들은 들고 계신 분들은 또 다시 손해 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런 게 이제 인식이 돼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부동산 쪽에 돈이 많이 몰려 있고 주식 네. 쪽으로는 돈이 안 간다는 이야기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제가 그 박스피라 그래갖고 네. 우리나라 코스피가 많이 안 올랐잖아요. 지수는요. 네.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통계를.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커지면 돈이 많이 들어간 거고 시가총액이 작아지면 돈이 조금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봤더니 그 2010년 중반 이후에 최근 10년 동안 그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늘어난 거 한 3배 정도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부동산 시가총액이랑 주식 시가총액이랑 비슷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만 가지 않았다는 거, 부동산으로만 가지 않았고 주식도 일정 부분 가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왜 지수가 안 올랐냐? 지수가 안 오른 이유는 주식의 공급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돈은 똑같이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만 오르는 이유를 보면 다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주식의 공급이 많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도 지수가 안 오르듯이 아파트를 공급을 많이 하면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아파트는 안 지어지니까. 그게 막 신규 상장 많이 하고 막 그쵸. 물적 분할 많이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종목들은 늘어나고 이제 그쵸. 시총은 커지지만 지수는 계속 그렇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좀 사실 우려되는 게 주식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이익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거품이 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기업들의 상황이 녹록하냐 이렇게 보면 사실 그럼 돈만 모여서 이렇게 부동산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금 조달하는 시장이잖아요.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사실 뭐 주식 종이 쪼가리 사실 몇 개 주고 담보도 없고 그냥 주식을 주고 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사업 잘해서 돌려줄게 너 지분만큼 이런 건데 그러면 주주 가치에 대해서 그동안에 잘 보호가 됐냐? 그냥 이익을 벌면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거야, 증자 이런 거 이렇게 장난이라 그러죠. 해가지고 자기들 경영권 방어라든지 뭐 회사 다른 거 또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익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믿음을 줬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그 이익이 꾸준히 성장해서 그 과실이 그 투자자들한테 돌아갔냐 이런
걸 보면은 만약에 그게 충분히 그렇게 됐을 거라면 자본의 논리, 돈은 돈이 되면 그걸로 몰리지 않습니까? 네. 그걸 믿음을 못 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에서 돈을 빼서 그걸로 보내면 다시 그게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코스피 5천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 그냥 돈을 빼가면 더 큰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어찌 보면 맞는 말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을 좋아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네. 주식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부동산을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예 그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 네네. 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 네.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또 무조건 된다는 또 보장이 없으니 그렇죠. 애매하니 결국에 또 지금 약간 좀 코스피도 주춤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동산이라는 거가 이제 거의 유일한 노후 대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한국인들 입장에서 다른 걸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하는데, 근데 이거를 또 이게 집값이 올라가면 또 이게 뭐 반발도 워낙 심하고, 특히 그쵸.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야 될 집인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박탈감도 심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규제를 하고 네. 네. 보유세를 늘리고 있는데 네. 이런 게 과연 그러면은 공급을 많이 하면 해결이 되는 건데 왜 공급이 이렇게 안 되고 또 네. 그리고 공급하려고 해도 네. 또 이 속도가 안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서울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서울에는 시장의 원리가 동작을 안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서울에 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서울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해결되는 거죠. 딱 아픈 데다가 딱 처방을 내려야 되는 건데 사실 서울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방법이 없죠. 예. 위성지도를 보시면 한 1분만 보시면 서울에 빈 땅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가격이 올라요. 그렇죠.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오르면 또 야 니네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새 집 들어오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그 가격이 올라가니까 옆에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니까 집이 오르는 거야.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게 제도적으로 만드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니 돈은 너무 많이 버는 것 같아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조적인 그래서 그러면 규제를 하니까 비용이 발생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하면 지금도 될 수 있는데 비용이 5억이 늘었어요. 그러면 5억 그 비용이 다 상쇄될 때까지 가격이 올라야 다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시장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을 올리니까 가격이 비싼 데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이명박 서울시장 때는 보면 전국 서울에 전체적으로 다 기름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외곽이잖아요. 그런데도 재건축 재개발이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반포, 강남 이런 데만 입주해요. 네. 개포동 입주하고 반포 입주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확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니까 그쪽은 하는 거고 다 그 외곽 지역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저는 일단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고백이 필요하고 네. 고백이 필요하다. 무슨 고백이냐면 야 사실은 있잖아. 서울의 집값이 오른 게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서울에 집을 공급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네. 근데 이 서울의 공급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얘들아.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공급이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좀 오르는데 요거를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 계속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더 오른 가격에서 공급이 조금 나오면 또 다시 규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비용만 늘어나서 가격이 다 올라가게 돼.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니까 집값이 단기적으로는 좀 오르더라도 좀 양해해주고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먼저 양해를 구하고 고백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줘야 되는데 네. 이게 될 것 같아요? 쉽지 않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서울은 구조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사이클이 이번 사이클은 상당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상승 기간이 길 거다 이번 사이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네. 이미 하락기는 끝났고 다시 대세 상승기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대세 상승기가 이미 2년 8개월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실거래 기준으로는 2023년 1월부터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 2010년대도 보면은 사이클이 엄청 컸어요 생각보다 두세 배씩은 더 올랐죠.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정확히 보면 2013년 1월부터 KB 지수 기준으로 보면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2016년 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잘 느끼지 못했어요. 네, 맞아요. 예, 집이 오른다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큰 사이클의 초입은 잘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0년이 딱 지나고 2023년 1월부터 다시 반등해서 올랐지만 사실 2년 8개월 동안 계속 올랐지만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만 틀면 하락론이 다른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잠겨 있는 거죠. 이게 네.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울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공급도 잘 안 될 것이다. 이게 팩트다. 근데 그러면 상기 신도시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 상기 신도시는 일단 2030년 내에는 입주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서울 외곽에다 집을 짓는 거니까 그쪽의 집값 안정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현 정부가 주식 시장은 좀 활성화시키고 또 이제 부동산 쪽은 좀 어쨌든 금융 규제를 네. 하고 네. 하는 것들에 어떤 네. 뭐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네. 목표는 진심으로 한번 금융 자산으로 한번 돈을 보내보겠다. 뭐 이런 계획으로 보시는 건가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뿌리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쿠폰도 이미 이제 쿠폰도 나갔고 뭐 쿠폰 때문에 요즘 이야기도 많던데 뭐 네. 못 알아들어요 그거 돼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도 많던데 자 돈을 뿌려야 되는데 사실 돈을 뿌리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뿌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돈이 없는데 미리 뿌려야 되니까 뭐 채권도 발행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장기적으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법인세를 떨렁 이제 1% 올린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자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3대 세원이 개인 소득세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하고 부가세인데 개인 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네. 보시면 증가하고 있고 부가세도 뭐 괜찮게 잘 나오고 있는데 법인세가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반감했고 세금은 오히려 걷는 거는 줄어들었고 쓸 돈은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때리기 쉬운 게 이제 그 대기업 안 좋아하고 이제 주택 시장 안 좋아하니까 거기를 먼저 때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차충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세원이 없냐? 그러면 부동산 올리면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을 올리면 되는데 부동산을 올리면 욕을 먹어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주식은 올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주식을 많이 올리고 거래세를 올려버리면 거래도 늘어날 거고 그럼 거래세도 늘어나고 그럼 대주주 기준도 이제 10억에서 이제 50억에서 10억으로 다시 이제 정상화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정상화 이제 뭐 정상의 기준은 다 다른 거니까 정상화 해버리면 이제 가격이 뭐 이게 사실 가격이 지금 2,500에서 이제 5,000 오르면 가격이 2배 오르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데 10억 이상 되는 대주주도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세금도 많이 걷어지고 하니까 좋죠. 그러면 주식 올리면 이제 잘했다고 칭찬도 받고 세금도 잘 걷어지고 그러니까 나쁠 게 하나도 없죠. 부동산 괜히 건드렸다가 정권이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사실 결국에는 돈을 뿌리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재원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결국에 지금 얘기들은 생각보다 지금 뭐 한 2달도 채 안 돼가지고 이번 네. 뭐 6.27 대책도 지금 뭐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들도 뭐 기사 막 계속 나오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더 센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세금 말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이제 네. 보유세를 뭐 찌라시지만 뭐 10억당 1%씩 뭐 하자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선진국화. 선진국은 보유세가 높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진국 대비 보유세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해서 더 네. 높여라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이쪽으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보유세 기조로 간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국제 비교라는 거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보유세라는 게 이제 재산세 이야기하는 건데 미국은 2%다. 네. 우리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미국은 주마다 자치권이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주마다 이게 보유세가 다 달라요. 다 네. 다르고 어떤 주는 이제 그 샀던 가격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주도 다른 그런 주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이제 그 시가 기준으로 공시 가격 크기도 똑같아요. 공시 가격이란 게 있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이 이제 현실화율 같이 이제 실제 가격 대비 몇 프로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뭐 크기도 보면은 100% 되는 것도 있고 40% 되는 것도 있고 뉴욕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일부 주는 우리보다 더 세금이 보유세가 적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개념을 잘못 접근하신 게 뭐냐면 핀트가 안 맞는 게 거기서 자치권이 있는데 이게 보유세는 재산세는 지방세잖아요. 네. 지방에 이제 복지라든지 뭐 인프라든지 깐다든지 이런 거 활용하려고 걷는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서울시에 뭐 1년에 1,000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1,000억을 맞추려고 주마다 다르게 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의 보유세가 높은 주는 주세가 있잖아요. 네. 주소득세가 있잖아요. 주소득세가 다 끊어 없어요. 음.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합리적인 거죠. 우리가 이 정도 재원이 필요한데 주택의 보유세하고 주세하고 잘 섞어가지고 맞춰가지고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컨셉으로 돼 있는 거지. 그런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비싸게 받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집값을 때려잡아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망신 당할 수 있는 거죠.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지방 그러니까 재산세를 올리는 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국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제 비교가 되게 어렵고 연구가 많이 필요한 건데 그냥 숫자만 딱 떼와 가지고 사실 우리 보면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모든 세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세금을 다른 나라에서 다 제일 높은 것만 떼와 갖고 우리는 취득세는 우리가 싱가포르 봐라 몇 프로다. 뭐 네. 싱가포르 외국인한테만 높고 이런 건데 그거 떼와 가지고 붙이고 근데 보유세 우리 봐라. 다른 나라 이런데 우리는 너무 낮다. 양도세는 또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비교해 갖고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소득세 같은 경우에 구간이 우리 최고 구간 대표님도 최고 구간이실 것 같은데 최고 구간 금액이 엄청 높아요. 우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낮단 말이죠. 그래서 국제 비교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걸 막 갖다 와가지고 그냥 그 지방세라는 게 만들어진 취지라든가 이런 건 없고 그냥 집을 무조건 잡아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집을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집을 잡아야 되는 거냐? 네.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집을 왜 잡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냥, 아무래도 이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의 어떤 그런 희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쵸. 것들을 이제 좀 아무래도 근데 전 더 근본적인 건 이건 것 같아요. 결국에 집을 산 사람들은 네. 돈도 벌고 좋은 네. 집에서도 거주하고 노후 대비도 되는데 네. 집을 못 산 사람들은 그게 다 안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내가 저거를 사야 되니까 네, 그렇죠. 올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정치적인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조금 반대되는 게 그래서 이제 나온 논리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집을 올리고 그래서 안 되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서울은 집이 너무 부족한 거죠. 집을 많이 지었다면 이렇게 네. 더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를 많이 지었다면 서울의 인구도 줄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서울의 집값도 많이 안정됐을 거고 이러겠죠. 근데 그 서울의 주택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 지금 아파트가 180만 호 정도 있거든요. 네. 요걸로 그냥 한 300만 호 정도 줬다. 그럼 모두가 아파트가 있겠죠. 근데 그걸 안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러면 공급을 개인이 할 수가 있는 거냐. 개인이 해봐야 뭐 소위 말하는 집장사 그러니까 빌라 좀 져가지고 팔고 이런 거 세놓고 이러신 건데 노후 준비로 그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처음부 터 원하는 건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민간 건설에서 크게 들어오거나 뭐 국가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민간이 그냥 할 수 있나요? 인허가 소위 말하는 도장값이라 그러죠. 도장값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세금도 받아야 되고 인허가 절차가 다 있는데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국가가 열심히 공급을 안 한 잘못을 개인에게 돌린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180만 호 정도 되니까 서울의 아파트 보급률은요 42%밖에 안 돼요. 제가 지자체에서도 낮아요, 되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통계내 본 바로는 세대수 대비로 보면 42%밖에 안 되고요. 지방은 60%가 넘거든요. 아파트 보급률이. 사실 우리는 저는 아파트를 이렇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절대적으로 서울은 아파트를 많이 안 지은 거죠. 그러면 야 재개발 재건축이 원래 어려운 거잖아. 서울은 구조적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는데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 그런데 부산이나 대구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가격이 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부산이나 대구가 서울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부산이나 대구는 공급이 이렇게 잘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가격이 안정돼 있잖아요. 쏟아져가 미분양 넘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서울은 왜 안 되는 거냐라고 보면 그게 다 이제 그 개인의 잘못인가, 다주택자의 잘못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서울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원순 시장이 그 해제한 구역이 370개 정도 되거든요. 그게 호수로 한 20만 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이제 뉴타운을 시작한 게 그 이명박 서울시장 때인데 이명박 서울시장 때 10만 호에서 12만 호를 지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오세훈 시장이 1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20만 호로 지정했어요. 근데 이제 1기 이명박 시장 때 지정한 건 거의 다 입주를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20만 호 정도 추가로 지정했는데 박원순 시장 때 그때 다시 20만 호 정도를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조적인 게 이제 하려 그러면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2020년까지 시장을 했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또 새로 20만 원 정도로 또 지정을 했는데 그게 공급 효과가 나타나려 그러면 10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2030년 이후에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 지난 이게 그 서울시장의 착오였던 거예요. 착오가 아니라 큰 실수를 한 거죠. 주택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구조로 빠져버리면서 집값이 급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파트 보급률만 보면 딱 답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대규모 도시 중에 서울만 주택 보급률이 또 90% 초반이잖아요. 다 100이 넘잖아요. 그만큼 서울은 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집을 안 지니까 적립신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적립신고가 안 되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복합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게 해결이 안 될 거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